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혼수 상태인 남편의 병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씩 발견해 간다면요? 세란 이모는 언제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낯선 아이의 목소리와 함께 드러나는 아내의 또 다른 삶. 과연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나이는 45살이고요. 평범한 직장인으로 20년 동안 한 여자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생활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내왔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아내 세란이가 사업에 성공한 후로는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6개월 전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진실들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에게 일어난 실제 경험담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하얀 병실의 차가운 공기가 민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6개월째 같은 자리, 같은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의료진들은 그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죠. 20년을 함께 산 아내 세란의 발걸음이었어요. 세란이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초조해하는 것 같았죠. 그냥 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어. 세란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세란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날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사고 나면 깔끔하게 죽던데. 민호의 손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성급한 터치였죠. 6개월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야? 보험금도 처리해야 하고 새로운 생활도 시작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새로운 생활. 그 말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란이 민호의 손을 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생명유지장치 얘기하시던데 이제 정말 결정해야겠어. 나도 내 인생이 있거든. 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란의 차가워진 목소리, 성급한 몸짓, 그리고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세란이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내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결정할게.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세란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전 사고가 나기 한 달 전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세란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간 사이 그녀의 휴대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엄마 와요? 유빈이가 기다려요. 처음에는 잘못 온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세란에게 아이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어요. 진호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란이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베란다로 나갔어요. 여보세요? 세란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 차갑던 톤이 아니라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30분이 넘도록 통화를 했습니다. 민호가 궁금해하며 베란다 문 쪽으로 다가갔을 때 세란이 돌아왔어요. 누구 전화였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야. 새로운 거래처 담당자. 세란이 대충 둘러댔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결혼 20년 동안 민호는 세란을 믿어왔어요. 가난했던 신혼 시절을 함께 버텨왔으니까요. 그때는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민호는 작은 회사 직원이었고 세란은 동네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돈이 없어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란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민호도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요. 5년 전 세란의 중소기업이 대박을 쳤습니다. 큰 거래처와 계약을 맺으면서 매출이 10배로 늘었어요.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고급 차도 샀고 여행도 자주 다녔죠. 민호는 그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 속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됐어요. 세란이 점점 더 자주 늦게 들어왔습니다. 야근이 많다고 했어요.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 주말에도 집을 자주 비웠어요. 골프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회사 사람들과 회식이 있어. 민호는 세란이 성공한 만큼 바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도 세란은 변해 있었어요.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었죠. 저녁 뭐 먹을까? 민호가 물어봐도 대충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알아서 해. TV를 함께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란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날 때마다 급하게 확인했어요. 민호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어느 날 세란의 가방에서 아이용품이 나왔습니다. 분홍색 머리끈이었어요. 이게 뭐야? 민호가 물었을 때 세란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거 회사 직원이 떨어뜨린 거야. 돌려주려고 가져온 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용 과자, 작은 장난감들이 세란의 가방이나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세란은 매번 다른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민호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3개월 전이었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습니다. 세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유빈아. 이모가 내일 갈게. 민호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데 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이모가 맛있는 거 사갈게. 아이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매우 친근한 톤으로요. 민호가 거실로 들어가자 세란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 조카랑. 세란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조카? 우리한테 조카가 있었나? 민호가 의아해했습니다. 세란에게는 형제자매가 없었거든요. 아, 회사 후배 아이. 조카처럼 챙겨주고 있어. 또 다른 핑계였어요. 그 후로 민호는 세란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평소 패션에 관심 없던 세란이 옷을 새로 샀습니다. 화장도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했어? 민호가 물으면 세란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사람은 외모를 가꿔야지. 하지만 그 정성스러운 화장과 옷차림은 민호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무관심했거든요. 6개월 전 그 운명적인 날까지요.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않던 세란이 갑자기 말했어요. 설악산으로 여행 갈까?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둘이서. 민호는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세란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거든요. 정말? 좋아. 출발 전날 밤 세란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녁을 직접 준비해주겠다며 부엌에서 오랫동안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세란이 막았어요. 깜짝 선물이니까 들어오지 마. 거실에서 기다려. 1시간 후 세란이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과 여러 반찬들이었어요. 우와, 오늘 무슨 날이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민호가 감동했어요. 오랜만에 세란이 요리를 해줬거든요.
그냥 고마워서. 항상 고생하니까. 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란이 복숭아 주스를 건네줬어요. 이것도 마셔. 고마워. 민호가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달콤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뒷맛이 있었습니다. 세란아, 너는 안 마셔? 복숭아 좋아하잖아. 나는 배불러. 너만 마셔. 세란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란은 복숭아를 싫어했거든요. 주스를 다 마신 후 이상하게 졸린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졸리지? 피곤해서 그런가 봐.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하니까 일찍 자자. 세란이 민호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몸이 무거웠어요.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세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좀 피곤한 것 같아. 괜찮을 거야. 그럼 내가 운전할게. 넌 좀 쉬어. 보통은 민호가 운전을 했는데 세란이 먼저 나섰어요. 설악산으로 향하는 길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산길에 들어서자 세란이 갑자기 말했어요. 피곤하다. 잠깐 쉬었다가 갈까?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 아니야, 너무 피곤해. 운전 바꿔줄 수 있어? 세란이 졸린다며 운전을 바꿔달라고 했어요. 민호는 어쩔 수 없이 운전석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전날 밤부터 계속된 피로감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운전을 시작한 지 10분 후였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트럭이 저희 차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옆자리에 세란을 봤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상황인 것처럼요. 충돌음과 함께 민호의 의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금 병실에서 세란의 진짜 마음을 듣게 된 거예요. 민호는 눈을 감고 모든 퍼즐을 맞춰봤습니다. 복숭아 주스의 이상한 맛, 세란의 갑작스러운 운전 교체, 트럭과의 사고 순간 그녀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세란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생명 유지 장치를 끊어서 완전히 없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20년간의 신뢰와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세란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진호와 유빈이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었어요.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란이 자신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세란을 속일 차례였어요.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겠다고요. 복수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간병인 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김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자상한 분이었어요. 6개월 동안 민호를 돌봐주신 분이었죠. 선생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바라봤어요. 어머, 의식이 돌아오셨군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어요. 잠깐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민호가 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네, 왜요? 김 선생님이 의아해했어요.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민호의 절박한 목소리에 김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한 후 김 선생님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도와드릴게요. 김 선생님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세란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 세란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생명 유지 장치를 끊기로 했어. 다음 주 월요일에.
민호는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도 이렇게 고통받기 싫을 거야. 세란이 민호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하지만 그 키스는 차가웠습니다. 작별 인사 같았죠. 세란이 나간 후 민호와 김 선생님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휠체어에 담요를 덮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의심하지 않을까요? 제가 산책시켜드린다고 할게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30분 후 민호는 6개월 만에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자유로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세란의 검은색 제네시스를 찾았습니다. 민호가 3년 전 세란의 생일 선물로 해준 차였어요. 저기 있네요. 김 선생님이 가리켰습니다. 세란이 차에 탔습니다.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에 도착할게. 세란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실에서 보던 지친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설렘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 유빈이는 뭐하고 있어? 민호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6개월 전 문자 메시지에서 봤던 유빈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김 선생님이 미리 부른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세란의 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목동의 신축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세란의 차가 멈췄습니다.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깔끔한 셔츠를 입은 30대 중반 정도의 남자였습니다. 그 옆에는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6개월 전 문자 메시지의 유빈이었어요. 세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가 달려가서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세란 이모. 아이가 밝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세란이 아이를 번쩍 들어올렸어요. 그 순간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거든요. 20년 동안 민호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어요. 남자가 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오늘 일찍 왔네. 남자가 세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응, 보고 싶어서. 세란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세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 사람이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김 선생님은 잠시 기다렸어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보를 알아볼게요. 김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10분 후 김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김진호라는 분이에요. 1204호에 딸과 단둘이 살고 있대요. 김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자분이 자주 드나든다고도 했어요. 오래전부터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최소 2년은 됐을 거라고 하네요. 2년. 세란이 2년 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뜻이었어요. 민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 선생님이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1204호 문패에는 김진호, 김유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모,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유빈이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뭘 그렸는데? 세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가족이요. 아빠, 이모 저. 민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잘 그렸네. 우리 유빈이 진짜 잘했어. 세란이 진심으로 칭찬하는 소리였어요. 세란 이모는 언제 여기서 같이 살 수 있어요? 유빈이가 물었습니다.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세란이 대답했습니다. 곧이야. 이모가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정리할 일들. 민호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같이 살 수 있어요? 유빈이가 신나게 물었어요. 그럼 이모가 약속할게. 세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6개월 전 사고 당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않던 세란이 갑자기 설악산 여행을 제안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복숭아 주스에 넣었던 수면제도 계획의 일부였을 거예요. 정신이 흐릿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록 만든 거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바꿔달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은 안전하고 민호만 다치도록 하려던 거였죠. 문득 진호라는 남자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세란이 20년 결혼을 포기하고 그를 선택했을까요? 아빠 언제 와요? 유빈이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회사 일 끝나면. 세란이 대답했어요. 마치 진짜 엄마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30분 후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다. 유빈이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 유빈이 오늘 하루 어땠어?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세란 이모랑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 이모가 뭐 해줬는데? 숙제도 도와주고 그림도 봐줬어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란이 아이의 숙제를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세란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아이 얘기를 할 때마다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우리는 둘이면 충분해. 세란이 항상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진호가 물었어요. 세란 이모가 해줄 거예요. 유빈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호가 세란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유빈이 위해서라면. 세란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넘쳤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김 선생님에게 신호를 보내 그곳을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다른 가족에게는 보여주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세란이 완벽한 계획을 세워 자신을 제거하려 했다면 자신도 더 완벽한 계획으로 복수하겠다고요. 하지만 먼저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세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을요. 다음 날 새벽 민호는 김 선생님의 도움으로 다시 집에 갔습니다. 3년 전에 이사한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세란의 성공으로 살게 된 곳이었죠. 집은 깨끗했습니다. 세란이 계속 관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민호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침실에 있던 민호의 사진들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옷장에서도 민호의 옷 일부가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민호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세란의 컴퓨터를 켰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입력했지만 틀렸어요. 세란의 생일도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유빈이의 생일을 입력해봤습니다. 화면이 열렸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세란이 컴퓨터 비밀번호를 유빈이의 생일로 바꿔놨다는 뜻이었어요. 컴퓨터 안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진호 폴더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수백 장의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호와 유빈이의 사진들이었어요. 아이의 성장 과정부터 가족여행 사진까지 빼곡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들을 봤을 때 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세란과 진호, 유빈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바닷가에서, 레스토랑에서 찍은 행복한 모습들이었어요. 마치 진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의 날짜였어요. 2년 전부터 시작해서 몇 주 전까지 꾸준히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2년 동안 세란은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정리라는 제목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클릭해봤어요. 그 안에는 보험 관련 서류들과 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관련 자료들도 있었어요. 생명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수익자는 당연히 세란이었어요. 보험금 총액은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파일을 발견했어요. 사고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을 때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고 장소, 시간,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복숭아 주스에 넣을 수면제의 종류와 용량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트럭과의 충돌 각도, 사고 후 행동 매뉴얼까지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트럭 기사의 연락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민호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거였어요. 집을 떠나기 전 세란의 휴대폰도 확인했습니다. 침실 화장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진호와의 통화 기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매일 3시간에서 4시간씩 통화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들도 확인했습니다. 유빈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세란이 오면 금방 나을 거예요. 진호와 유빈이가 세란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세란의 답장들도 봤습니다. 내일 약 사서 갈게. 우리 유빈이 아프면 안 되는데. 빨리 가서 봐줄게. 정말 엄마 같은 반응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작년 12월 진호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세란아, 유빈이가 너를 정말 좋아해. 진짜 엄마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하더라. 세란의 답장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더 기다려줘.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정리되지 않은 상황. 그건 바로 민호였어요. 민호는 모든 메시지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이제 세란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을 확보했어요. 하지만 복수는 단순히 세란을 법정에 세우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란이 그토록 원했던 새로운 삶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진짜 복수였어요. 민호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될 때였어요. 다음 날 저녁, 민호는 다시 목동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김 선생님은 병원에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세란이 오후 7시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의 차를 봤습니다. 세란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치 집에 돌아가는 것 같았죠. 10분 후 민호도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4호 문 앞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란 이모, 오늘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요. 유빈이가 신나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유빈이 정말 똑똑하네. 세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모가 어제 도와줘서 그래요. 고마워요. 천만에. 우리 유빈이가 열심히 한 거지.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함이었어요. 아빠, 이모한테 깜짝 선물 보여드릴까요? 유빈이가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보여드려. 진호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잠시 후 유빈이가 뭔가를 가져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짠, 가족 사진이에요. 어머, 언제 그렸어? 세란이 놀라며 물었어요. 어제 미술 시간에요.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리라고 해서. 민호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빠, 이모, 저예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맞아, 우리는 가족이야. 세란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같이 살고 싶어요. 유빈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곧이야. 정말 곧. 세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복도 끝으로 물러났습니다. 1시간 후 세란이 아파트에서 나왔어요. 민호는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란이 차에 타려는 순간이었어요. 세란아. 민호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세란이 돌아봤어요.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호? 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멀쩡히 서 있었거든요. 놀랐지? 깜짝 선물이야. 민호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의식이 언제 돌아온 거야? 세란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당신이 나한테 빨리 죽으라고 한 말도 다 들었어. 세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다고? 위에서 새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민호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세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호 씨와 유빈이 맞지? 이제 그만 연기하자. 너, 어떻게 알아? 세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2년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것도 알고 있어. 6개월 전 사고도 내가 계획한 거라는 것도. 민호가 한 발씩 다가갔습니다. 세란이 뒷걸음질을 쳤어요. 증거도 있어. 너의 컴퓨터에서 찾은 사고 계획서까지. 그건. 세란이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복숭아 주스에 넣은 수면제, 트럭 기사와의 연락처, 보험금 계산까지. 정말 치밀하더라.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세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진호와 유빈이를 사랑하게 됐는데. 사랑? 민호가 비웃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은 뭐였어? 장난이었나? 그게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널 사랑했어. 세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가 식어갔잖아. 대화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거야? 진호는 달랐어. 나를 정말로 사랑해줬고 유빈이도 날 진짜 엄마처럼 따랐어. 세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았어. 민호는 허탈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쉽게 부정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복잡해지고. 세란의 솔직한 말에 민호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그것만은 아니야. 세란이 급하게 말했어요. 유빈이가 아빠가 없어서 힘들어해. 나는 그 아이에게 진짜 엄마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진짜 남편은 죽여도 된다는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란이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 미수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세란이 민호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유빈이 생각해봐.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유빈이는 내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진호가 알아서 할 거고.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넌 앞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없을 거야. 감옥에 있게 될 테니까. 세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안 돼. 유빈이 없으면 나는. 20년 전에 나도 너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민호가 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넌 나를 버렸잖아. 죽이려고까지 했고. 민호는 세란을 뒤로하고 걸어갔어요. 내일 경찰서에 모든 증거를 제출할 거야. 민호야, 제발. 세란이 뒤에서 절규했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경찰서를 찾았어요. 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였다가 의식을 되찾았다고요? 담당 형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가져왔습니다. 민호가 USB와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이 모두 증거입니다. 형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네요. 트럭 기사도 조사해 보세요. 분명히 공범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2시간 후 세란이 체포됐습니다. 목동 아파트에서 진호, 유빈이와 함께 있을 때였어요. 엄마, 왜 이모를 데려가요? 유빈이가 울며 경찰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유빈아, 괜찮아. 이모가 곧 돌아올게. 세란이 수갑을 찬 채로 아이를 달래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세란이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경찰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세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란은 경찰차에 실려갔고 유빈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뉴스에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6개월간 혼수 상태였던 남성이 의식을 되찾아 아내의 살인 계획을 고발했습니다. 민호는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피해자는 아내가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인가요? 저는 김진호입니다. 진호의 목소리였어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 진호 씨. 세란이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만날 이유가 있나요? 유빈이 때문입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만나죠. 다음 날 오후 민호와 진호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진호는 3일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유빈이가 밥도 안 먹고 계속 울어요. 진호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란 이모는 언제 와요? 계속 물어봐서. 민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진호 씨는 세란이가 기혼자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혼한 줄 알았습니다. 진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1년 전쯤요. 세란이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유빈이가 뭐요? 세란을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엄마처럼 따랐거든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내가 유빈이를 낳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민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후로 유빈이는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세란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웃게 됐어요. 진호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도 세란을 사랑했지만 무엇보다 유빈이가 행복해하는 게 좋았어요.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호도 피해자였던 거죠. 세란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진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요. 진호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호 씨도 속은 거예요. 세란이 우리 모두를 속인 겁니다. 민호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유빈이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이가 세란 이모만 찾거든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정말 그럴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최선의 복수였을까? 세라는 감옥에 가겠지만 무고한 아이가 상처받는 건 막을 수 없었어요.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씁쓸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어요. 민호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순간이었죠. 피고인 박세라는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살해하려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내려갔어요. 세라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증인 이민호 씨, 증언대로 나와주세요. 판사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증언대에 섰어요. 세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란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6개월 전 사고 당일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이 복숭아 주스를 건네줬습니다.
평소 복숭아를 싫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복숭아 주스를 준 게 이상했어요. 민호가 차분하게 증언했어요. 그 주스를 마신 후 어떤 기분이었나요? 이상하게 졸렸습니다. 몸이 무거워졌고요. 운전 중에는 어땠습니까? 정신이 흐릿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민호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표정을 기억하시나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상황인 것처럼요. 세란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은 트럭 기사의 증언이었어요.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위장해 달라고 했어요. 트럭 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사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일시적 정신이상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가 준비한 증거들은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고 계획서입니다. 스크린에 세란이 작성한 문서가 나타났어요. 사고 장소, 시간, 방법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면제 종류와 용량, 트럭과의 충돌 각도까지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세란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세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판사가 세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일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세란에게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세란이 무릎이 꺾였어요. 옆에 있던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진호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피해자분의 심경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 씨, 진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진호 씨, 유빈이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진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유빈이가 어떤가요? 많이 힘들어해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민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란 이모는 언제 와요? 계속 물어봐서. 진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알 권리가 있어요. 10살짜리 아이한테 어떻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해요. 진실을 말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진호 씨, 민호가 다시 말했어요. 세란이가 유빈이한테 쓴 돈들 다 돌려받아야 합니다. 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얼마나 되는 건가요?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진호가 놀라서 민호를 봤어요. 그런 큰 돈을. 세란이 제 돈으로 유빈이를 키웠어요. 법적으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진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아파트를 팔아야겠군요. 아파트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2주 후 이혼 소송이 열렸어요. 세란이 감옥에 있었지만 재판은 진행됐습니다. 피고 박세란의 재산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합니다. 민호는 세란의 모든 재산을 받게 됐어요.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까지 모든 것이었습니다. 총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진호도 약속대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민호에게 돌려줘야 했거든요. 유빈이와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아빠, 왜 이사해야 해요? 유빈이가 물었습니다.
잠깐이야.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거야. 진호가 아이를 달랬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한 달 후, 민호는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40억이 넘는 돈과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란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복수는 생각만큼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선택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작은 카페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사겠습니다. 민호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말했어요. 현금으로 할게요. 건물을 사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카페로 만들었어요. 간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 일주일 후였어요. 문득 진호와 유빈이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민호는 김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민호 씨, 잘 지내세요? 김 선생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남해에서 카페를 열었어요. 정말요? 좋겠네요. 혹시 김진호 씨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 그분요? 며칠 전에 봤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고요. 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는 어떤가요? 많이 말라 보이던데요. 힘들어 보였어요.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됐지만 무고한 아이가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 세란의 배신, 그리고 복수까지. 모든 것이 끝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결심을 했어요. 익명으로 진호에게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유빈이를 위해서였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1억 원을 진호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익명으로요. 며칠 후 김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진호 씨가 갑자기 돈이 생겼나 봐요. 새 집으로 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의 카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됐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는 일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어떤 커피로 드릴까요? 사장님이 추천해 주세요. 민호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성은 창가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평화로워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그 여성은 그 후로도 자주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수진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와 마을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여기 왔어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서울에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1년 후 민호는 수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바닷가 언덕에서였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주실래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어요. 김 선생님도 서울에서 내려와 축하해줬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여요. 김 선생님이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호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여정이 새로운 사랑으로 끝났어요. 어느 날 뉴스에서 세란의 소식을 봤습니다.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민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세란도 언젠가는 진정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2년 후 민호와 수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준이 어때요? 좋아요. 이희준. 민호는 아이를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분노를 떠나보냈어요. 이제는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파도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의 진짜 복수는 세란을 벌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민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신과 복수,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세란의 치밀한 계획과 20년 결혼의 파괴는 충격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민호가 분노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잊지 않는 성숙함이 진정한 승리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